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기업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코스인 MBA. 주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한국형 MBA를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 창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의 필요에 맞는 인력을 키우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더 리더 오늘은 한국형 MBA 육성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연세대 경영대학원 박영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원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4개 명문 연세대학교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연세대 그래도 연세대 경영대학원 나오신 김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소개하기 전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1915년도에 예. 조선 기독교대학 상과대학으로 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은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196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역시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5년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으로서는 창립 100주년,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으로서는 창립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시각을 가진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그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MBA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사실은 MBA 하면은 이제 해외 유수의 이제 대학원에 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관례였지만 이제 한국형 MBA 예. 육성 정책이 시행된 지가 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형 MBA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그 야간 대학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이 경영 교육이 이제는 미국형 MBA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을 했고요.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대학원마다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성과만큼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점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한국형 MBA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졸업 후에 뭐 취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미국과 비교해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뭐 취업은 좀 그렇다고 해도 실제 코스 자체 경쟁력은 해외 대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매년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글로벌 랭킹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그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도 국내 최초로 이코노미스트 100대 MBA 프로그램에 들어갔고요. 연속 3년째 저희가 10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세계 100대 MBA 안에 역시 4년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을 포함한 그 한국의 유수 경영 전문 대학원들이 이런 그 글로벌 랭킹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해외 그 MBA 프로그램과 경쟁할 때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경영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세계 30위의 MBA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제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여러 이제 대학들이 지금 경쟁 중인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학원만의 차별적 또 경쟁력이 딱 좋은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그 요인이 될 텐데 연세대 경영대학원의 차별화된 경쟁력 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수월성, 같습니다. 예. 수월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프로그램의 수월성 예. 그리고 또 MBA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수월성 예.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역사를 바탕으로 한 수월성 그리고 저희가 한 4만여 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네트워크에서의 수월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만의 어떤 차별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타임 글로벌 MB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전체 반 규모가 몇 명이나? 저희가 현재 한 70명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30명 이상이 예, 해외 한 30개국에서 온 예.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양성의 예.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장 데이타임, 풀타임 MBA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예. 창의적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 자체가 저희로서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형 MBA를 뭐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뭐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조금 풀린다거나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한국형 MBA를 하면서 데이타임, 풀타임 MBA 학생 숫자가 전체 학생 숫자의 25%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25%의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어느 정도 데이타임 MBA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낮에 와서 풀타임을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하루 종일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에 직장 다니면서 MBA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자기 직장을 버리고 풀타임으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5%의 학생 수를 채우기가 모든 대학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25%의 풀타임 학생 수에 외국인 학생 숫자도 포함시켜주면은 훨씬 더 저희가 얘기하는 외국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의도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듯이 외국 학생들도 들어오고 한국 학생들도 섞여가지고 하면 훨씬 더 풀타임, 데이타임 MBA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는 한 5년 하셨으니까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하고 진정한 데이타임, 풀타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MBA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랭킹도 우리가 더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하고 쭉 해온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일종의 뭐 컴피티션, 경쟁이죠. MBA 학생들이 하는 건데 지금 한 5년째 이제 하게 되고 올해 하면 이제 6년을 맡게 되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머니투데이 방송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 사례 분석대회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SK텔레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굴제 기업들을 했죠. 굴제 기업들을 다 저희가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기업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한국형 MBA가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 기업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와 같은 사례 컴피티션을 통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대회가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글로벌한 대회로 예, 예.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또 바람도 예, 가져옵니다. 예. 그 원장님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도 하시지만은 이제 경영학자이신 만큼 좀 국내외 경제나 경영 현안에 대해서 말씀 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물론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게 제일 큰 이유일 텐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학생들은 또 너무 또 안정적인 직장에만 몰리고 또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미스매칭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 성장 주도의 한국에 있어서의 모습은 고용을 끝없이 창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000년 접어들면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저성장 사회로 가면서 고용에 대한 창출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와 그 반대에서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직장을 찾게 되는데 이 한정된 그 직장 수를 놓고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 뭐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만은 별로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찾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덜 힘든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직장들은 한정이 돼 있고 거기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용 창출 자체가 그쪽 분야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년 그 실업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교육과 연계해서 수급의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그 취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자리 있는 데 간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일과 전문성을 놓고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의 전환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처방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제 실업 돌파구로서 이제 일자리에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청년 창업 유도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그 아직 그렇게 막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막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 얘기를 아주 즐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이 실업 문제를 해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 창업에 대한 교육 자체가 그렇게 그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은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인데 이 돈은 누가 될 것인지 하는 등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인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는 아니더라도 대학교 때부터 이 창업에 대한 어떤 과목들, 교육들 그리고 이런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그것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이런 그 청년 창업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다이내믹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학 교육의 이제 초점은 주로 뭐 직장 좋은 데 예, 들어가서 맞습니다. 경쟁 있게 살아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정말 이 창업을 강조한 마당에 예, 예. 교육에서부터 예, 예. 회사를 잘 차릴 수 있는 그런 예. 능력을 키워주는 예. 그런 교육이 연세대가 좀 앞장서실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이 그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 우리 대학들도 이제는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커리큘럼,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 전체에게 그 창업을 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그 기사도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발상의 전환, 다이내믹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경제의 경우에도 이제 뭐 뉴 노멀 이러는데 대학도 좀 그런 식의 그렇죠.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제 기업의 경우를 보면 뭐 사실은 뭐 투자 부진 이제 너무 뭐 자주 얘기해서 뭐 사실은 뭐 제로날 여지도 없는 문제고 또 뭐 정부는 뭐 수시로 또 기업 CEO들을 모아놓고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탁받아서 할 일은 또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예, 투자 부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기업들은 한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벌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한정된 자원 자체도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옛날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투자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어렵죠. 상당히 어렵고 예. 그 의사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 자체가 예. 그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부진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뭐 기업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점을 좀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또 그런 상황도 이런데 예. 사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예. 잘 보이지 않는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규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발목을 더 묶는 상황이고. 뭐 국내 상황을 보면 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또 규제라고 그 규제를 추진하는 분들은 얘기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모델에서 경쟁을 하고 내수 시장 더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업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경쟁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동반 성장 등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조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시장이 아니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규제도 바라보고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의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우리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뭐 그런 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뭐 창조 경제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한 1년여 정도 됐는데 사실 손에 딱 잡히는 거는 또 잘 안 보인다. 이런데 지금 창조 경제 잘 되고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창조경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조경제의 정의가 무엇이냐부터 해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그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창조경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방향의 모습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 경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그 창조 경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 얘기하지만은 뭐 창의성 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뭐 훈련을 받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융합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융합이 되면은 시너지가 나고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야 간의 융합을 하는 데 있어도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첫째 국민적 공감대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창조경제하면 다들 고개를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방향은 맞은데 국민들이 같이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너무 그런 뭐 구호 중심이 가다 보니까 모든 정책 창조가부터 보니까 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속된 말로 좀 질려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 경영사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경영사 학회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 경영사 학회는 1986년도에 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그 한 600여 분의 교수님들이 회원으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경영대 소속 교수님들이신가요? 뭐 경영대뿐만 아니라 그 이쪽 딴 데에 계신 분들도 그 소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영사학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역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영사. 우리나라 기업 경영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즈니스 히스토리, 기업사를 그 기업 가사, 그러니까 기업을 그 창업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역사들,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냐, 성장의 역사들을 저희가 그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기업 성장사 그러면 뭐 개별 오너의 자서전이라든가 그 개별 기업 단위의 사사 형태였는데 경영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객관적인 접근이 좀 객관적인 접근인데. 그 지금 뭐 정부든 기업이든 역시 일 잘하려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재가 중요하시던데 21세기의 바람직한 인재상 또 연세대 경영대학원이 우리 인재는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청사진 어떤 것이죠? 저희들은 그 창의적인 리더십,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각을 가진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그 목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의 그 경쟁에 있어서의 중심은 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진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에 있어서의 모습은 저는 첫 번째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뭐 그럼요. 그렇죠. 실력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 자기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윤리적인 성실한 그 인재들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연세 스쿨 오브
비즈니스 프라이드 10이라고 그래서요. 1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뭐 유치원 같습니다만은 계속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매 순간 사랑합시다, 만나면 인사합시다, 사회에서 봉사합시다, 목표를 높게 잡읍시다 하는 등등의 10가지 어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키자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뭐 실제 대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앞부분에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만은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뭐 소중한 조언 좀 해주시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젊은 그 학생들은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한 어떤 능력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 아마 취업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얼굴이 그냥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생각보다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젊은 학생들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8위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되는데 그와 같은 국가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면 연세대 경영대학교는 창립 100주년, 경영대학원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역사가 깊은 사학의 명문답게 창의적이고 윤리적이고 글로벌한 리더들을 배출한 그런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연세대 경영대학원 박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